정부가 다음 달부터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쓰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턱스크를 한 채로 질의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이던데요. 먼저 좀 모범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의 정관 예우 문제 국감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네, 잠시 후 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차기 사무총장 결선에 올랐습니다. 첫 한국인 수장 기대해봐도 될지 이브닝 경제연구소에서 전망해보겠습니다. 10월 8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퀴즈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커피 쿠폰 준비했습니다. 서울타임즈 끝부분에 퀴즈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영리 단체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게 한미 간의 교류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데요. 네. 연례 만찬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이어서 2주 만에 다시 네. 한번 종전선언 얘기를 한 건데요.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길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을 향한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좀 나서달라 이런 뜻을 함께 담았다라고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 19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한반도 이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지금 이거 좀 교착 상태지만 당사자인 북한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북한 측의 반응은 그때 그 유엔 총회 연설 이후로 또 나온 게 없어요. 또 북한 측에서도 얘기가 없고 이제 야당에서도 이거 가지고 그럼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 했죠. 일단 야당은 지금 이 북한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한 사건이 지난지 네네.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허황된 구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짝사랑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면서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핵이 폐기돼야 종전선언이 가능한데 지금 북한과의 적대관계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안일한 허황된 생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평을 통해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종전선언을 언급을 했다. 이 집착의 슬픔을 넘어서 두려움마저 느낀다라고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놨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네네. 글을 썼는데 이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언급한 것을 두고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가짜평화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글씨로 또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진실을 덮은 자들의 죄는 훗날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하나 관련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이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 그 아들이 쓴 편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오후에 청와대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 숨진 이 씨의 형 이래진 네네, 씨가 이래진 씨. 직접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국감에서도 관련된 뭐 내용이 좀 있었는데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국회 농해 국정감사에 나와서요. 공무원이 오전 뭐 2, 3시 정도에 실종된 걸로 새벽에 실종된 걸 추정하고 있고 이 핸드폰이 인위적으로 꺼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족돼서 폰이 그 뭐 물에 빠져서 꺼질 때랑 아니면 직접 사람이 인위적으로 종료 버튼 눌러서 꺼질 때랑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황 때문에 월북을 한 걸로 좀 판단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합창의장은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월북이란 말이 감청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이 씨가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북한 측에서 했던 말로 생각이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또 이게 또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 입국 사실 이게 뭐 의도적으로 정부가 언론에 공개한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이 의혹 제기를 두고 있고 이게 그래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요. 네. 사실 이게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뭐 고위급 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가족도 북에 있고 하기 네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또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조태용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는 유출이냐, 의도적인 공개냐라고 물었고요. 이 장관이 정부는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라며 의도적 공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조 의원은 유출은 보안 사고다.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고요. 또 같은 당의 김기현 의원도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공개되어 나왔다. 결국 물타기용, 국면 전환용이란 논란이 생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취지의 또 당부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여당 쪽에서는 정보위원장도 맡고 있는 이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해당 사안이 보도됐다는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다. 보도 과정에 국가기관이 관여했다거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는 것은 까닭 없는 혼란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이에 이인영 장관은 정보위원장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BC 단독 보도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성길 대사대리 부인 이모 씨가 이 언론사 접촉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귀순 경위와 입장을 얘기를 했고 이 시점이 이게 알려지게 된 시점 같은 경우도 이 조 씨의 아내가 조성길 대사대리 아내가 정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언론사에 제보를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MBC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때 당일에 처음엔 JTBC가 보도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 그 물어보니까는 하태경 의원, 그러니까 여야 간사들한테 국정원이 JTBC 보도 직전에 전화를 해서 알려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국정원에서는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네. 이 보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는 확인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기자들이 보통 굉장히 취재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잘 그렇죠. 확인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확인이 된 거를 이후에 보니까 이 조 대사대리의 아내가 되게 여러 차례 여러 군데 언론사에 좀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 국정원으로서는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았습니다. 왜 제보를 했을까요, 근데? 그 딸을 두고 온 게 네. 이제 계속 네. 마음에 걸려서 음. 괴로워하는 상태였대요.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조 대사대리와도 함께 지내지 않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부인이에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딸 때문이라 그래요. 원래 이제 정보 당국에 이 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아내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하. 두고 온 딸이 마음에 걸려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안 되니까 언론사에 제보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안전 부분이 사실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전에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나이들이 어리셔갖고. 근데 예전에 이한영 씨든가요? 이름이 이한 뭐였던 것 같은데. 저는 어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촌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쪽 혈통이었는데 내려와서 뭐 책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 약간 북한의 기밀성 로얄 패밀리의 비밀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암살됐어요. 그래서 예, 뭐 옛날 일이니까 또 그때와 지금은 또 시스템도 다르고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생각하는 것보다 이 타북한 인사들 중에 또 고위급이다 하면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개천절 집회가 일단은 원천 봉쇄가 됐고 그리고 차벽을 설치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글날 집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한데 이 부분이 또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일단은 경찰은 기존의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김창룡 경찰청장한테 오늘 야당, 여당 모두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 공개된 사항만 봐도 이 개천절보다 더 이번에 집회하려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전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했었던 차벽 동원을 하겠다라는 네네. 그런 취지인 거죠. 이 야당은 이 차벽 설치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은 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는 점에 더 이 중점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한글날 집회를 예고한 시민단체들 꽤 많거든요. 이 정강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서 15개 시민단체가 이 집회를 신고를 했고 이 10인 이상 야외를 기준으로는 68건이에요. 네. 좀 전에 기자들한테도 이 비대위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보니까 비대위에서 관리를 하는 이 관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관련돼 있는 시민단체가 한 7개 정도 되나 봐요. 시간대별로 나눠서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를 보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통위 국감에 기가 네. 막힌 일이 참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김영주 네.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 질의 도중에 밝힌 내용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 2만 건을 분석해 봤더니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해당 파일명에는 몰카, 야동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록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네. 그 이동식 저장 장치죠. USB로 전송된 파일 목록이 들어 있는 건데 이 공공기관 컴퓨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되어 있고요. 네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다운로드 파일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직원들이 인터넷망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기려고 USB 이동식 저장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김 의원은 지적을 했는데요. 뭐 이 음란 불법 촬영물 외에도 음원, 영화, 게임, 그러니까 개인 침해와 관련한 파일을 전송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실 그 국감장의 대형 화면에 불법 촬영물의 노골적인 파일명도 좀 노출이 됐는데 이 파일명이 너무 선정적이라서 네. 국감장에 다 공개할 수 없었고 일부 문자는 특수 문자를 가려서 공개했다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을 이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란 말이에요.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여기서 수석 그러세요? 부장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여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몰카라고 한다면 이게 불법 촬영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범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방 사건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 네. 따라서 이게 그 불법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 조사나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이 형사상 그런 사안 처벌을 같습니다. 사실 받아야 예. 되는 행위이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망치케라가 아니라 형사상으로 이걸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 네. 법법 행위를 저지른 건데 진짜 요새 공무원분들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어디였죠? 저기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음, 대마초 사건도 하나 있었죠? 네, 국민연금. 네네네. 보도가 됐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참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수처,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26일까지 하라. 이게 이제 최후 네. 통첩으로 야당이 보내진 걸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일정을 보니까 아침 8시에 이낙연 대표와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연석회의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들은 그거 보면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해달라라며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교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이 됐는데 오는 25일이 되면 100일이 지난다는 그런 점을 계속 거론을 했고요. 100일 동안 법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낙연 대표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천하겠다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개정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지난달에 것 같은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엄밀히 보자면 국민의힘 입장은 해준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이게 후보를 고르고 있다라고 한 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사실은 더 관할하는 건 주호영 원내대표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 일인데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면 이 만약에 최후까지 가서 여당이 이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안 받고 강행을 할 경우에 그때 후보를 내놓을 사람들을 골라놓은 것뿐이지 이 추천을 응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를 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재 위헌 심판 내놨으니까 그 판단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풀 취재라고 해서 이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도 질문 모아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네. 가거든요. 한 명이 대신 물어보는데 이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고 같은 대답을 하면서 주호영 대표도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국민의힘의 입장은 안 해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김무성 전 의원이 요새 마포 포럼이라고 약간 외연 확장을 위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 또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그 마포 포럼에서 강연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강연했어요. 이 비공개로 했는데요. 한 30분 전쯤에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해운 전 의원이 전에 마포 포럼에 안 왔었거든요. 네네.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참여를 했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또 한 명은 복당이 안 됐던 이은재 전 의원도 네네. 그 자리에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서울시장 후보는 아닌 거죠? 지금? 그거는 아니고 네네. 그냥 내 얼굴을 익히려고 온 것 같은데 네. 이 김종인 위원장 발언 중에 좀 의미 있는 거는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고 하니까 이 당 소속되지 않은 사람 묻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사래를 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부산시장 후보로는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갈 생각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김무성 전 의원도 또 네. 얘기를 했어요. 김무성 전 의원은 오늘 얘기한 거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나는 안 나가겠다. 아. 두 번째 특정 인물을 정해서 후보를 미리 정해서 선거를 준비하면 안 되고 국민 경선 100%로 가서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현역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역 의원이 나가게 되면은 지금 일단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을 네네.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03석인데 일부 지금 이 100석 아래로 떨어지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법원이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데 여기가 우리가 또 퀴즈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퀴즈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죠 퀴즈가. 네, 오늘은 박순봉 기자가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이 창의적인 고문에 쓰이는데요. 이 동요를 고문에 썼다 그래요. 고문, 네. 하는 고문. 예, 이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은 미국 오클라호마주 교도소 교도관들이 수감자들한테 수갑을 채운 상태로 이 2시간 동안 한 동요를 반복해서 계속 재생해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밤에도 끌고 가서 들려줬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수면 장애까지 일부는 앓기도 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이 교도관들 기소가 됐는데 해당 지역 검사의 말을 빌리면 이들이 저지른 나쁜 짓에 걸맞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해서 아쉽다. 엄벌에 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독성 강한 이 후렴구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동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입니다. 네. 제가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보고 어려워서 힌트가 있어야겠네요. 힌트를 제가 먼저 아이가 드리자면 없어서 그래. 다 아시나요? 그럼 당연하죠. 저는 영어로 이 샤크와 관련된 샤크와 관련된 네, 아주 유명한 동요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우리 것 같아요. 박정호 기자님도 힌트 하나. 아니 뭐 멜로디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쉬워질까봐 멜로디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나이가 없어서 그래. 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 정도면 춤도 다들 아시지 않을까? 춤도 보여드릴까요? 네, 율동. 유튜브로 네. 들어오시면 율동도 있습니다. 네. 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타임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위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임한 전관들 중 300여 명이 국내 10대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취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본래 몸담았던 공공기관에 수시로 출입하는 등 영향력까지 행사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년 전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해 스타덤에 오른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워낙에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 받으시잖아요, 의원님. 또 근데 이번에는 전관들 주요 로펌 재취업 문제를 보고 계시다고요? 예, 이게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른바 전관예우, 전관특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네. 대부분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 못지않게요. 네.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이런 그 시장에서의 룰을 세우고 심판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규제 감시를 하는 권한을 가진 금융위까지요. 이런 감독기관들이 상당히 이렇게 전관 특혜를 누리고 그 펌이나 대기업 등에 많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군요.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까지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재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로비스타가 없기 때문에 이 법조인들,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법률 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이렇게 어떤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 숫자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변호사면 등록을 하고요. 네네. 대부분 우리가 그 소송할 때 네. 어느 법률 대리인이냐 그리고 누가 거기 있냐 보면은 대략 알잖아요. 네. 이분이 그래서 같은 대학 출신인지 또 연수원 동기인지 이런 걸 다 알아 근무했던 사람인지를. 네. 그러니까 서로 감시도 하고 조심도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네. 이런 전직 관료들이 그 특혜를 이제 누리는 방식이 네. 이분들이 다시 본인이 몸담았었던 공정이나 국세청이나 금융위로 다시 가서 후배들에게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뭐 새로운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조사 과정이요. 조사 단계에서 아하. 이 조사 단계에서 종료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해서 공개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거나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전 혹은 그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기 전에 네. 아예 뭐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그 못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피해를 본 상대 피해자 기업이라든지 단체나 개인이 왜 이 사건이 그 문제가 되지 않고 덮였을까도 모른 채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한 그 데이터를 제가 이번에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대 로펌의 퇴직공직자 취업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10대 로펌에만 300명이 가 있고요. 네. 그 중에 흔히 말하는 뭐 김앤장, 태평양, 광장, 네네. 율촌, 세종 이런 그 거의 5대 로펌이라고 하는 곳에 거의 한 90% 정도가 가 있고요. 네. 그 이분들 중에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네네. 소속된 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인사를 만난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인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출입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직들을 만난 사람의 한 5,000 몇백 명 정도가 이 공정위 출신의 전관들, 퇴직자들이고 그분들 중에 거의 92% 정도가 로펌에 재취업을 해 있고 그분들 중에 한 80 몇 프로가 그 80% 정도가 5대 로펌 소속이에요. 이분들이 로펌 소속들이 굳이 이게 와서 현직에 있는 후배나 동료들을 만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차라리 재판이라도 벌어지면 그렇죠. 거기서 서로 공개적으로 공개 재판을 하니까 따지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왜 이 문제가 덮이는지, 왜 이 갑질 문제가 없어지는지, 혹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다 덮이고 공개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죠.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이른바 그 가습기 참사 네네. 이때도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로펌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해서 오늘 저희 국감하는 중에도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이 지난 뭐 그 8년 9년 정도의 이 세월 동안 그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최종적으로 어떤 판정을 안 해주고 몇 년을 끌어가지고 네네. 너무 힘들었고 다시 또 재판에 가도 또 몇 년이 끌고 자기들은 어디서 사과를 받고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면서 오늘 증언 나오셔서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관예우 하면은 판검사 정관예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 물론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오히려 차라리 뭐 재판에 가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은 알 수 있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뭐 공정이라든지 국세청 뭐 관세청 금감원 이런 곳의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로펌에 취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공정위 같은 경우 5,000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4,000명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4,000명 정도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로펌에 이제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또 한 3,000명 정도는 보니까는 5대 로펌에 취직해 있는 그러니까 사건이 드러나기도 전에 미리 묻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 처리 전체 시스템에서 기록도 남지 않고 사건이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히 이제 우리가 뭐 검찰 출신, 힘센 검찰 출신, 뭐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들을 변호사를 쓰면 그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지는 게 아니라 당구장이나 골프장에서 다뤄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친구고 뭐 대학 동기고 또 같이 뭐 연수원 동기고 이렇게 돼서 같이 골프 치면서 그 사건 이거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하지 뭐 물론 이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걸 제가 예를 든 건데요. 사실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이 드러나니까
이런 정관 예우가 없도록 우리들이 감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놓치고 있는 건 공정위를 비롯한 이런 그 감시 규제 역할을 맡고 있는 정부 기관들에서는 더 놓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혹시 어떤 직위로 들어가나요? 보통 로펌에? 뭐 고문이나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들도 어쨌든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느슨합니다. 고문, 자문위원 아하. 뭐 이런 역할들을 해서 그냥 이렇게 교육 정도를 담당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가 심사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은 이제 공정위나 이런 기관에서 써줄 거 아닙니까 의견서를. 네네.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거의 100% 재취업을 합니다. 본인들도 나중에 거기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죠. 그러니까 네. 선배들이 어딜 가는지 봤으면 네. 본인도 나중에 옷 벗고 갔을 때 퇴직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현명한 사람이면 당연히 현직에 있을 때부터 관련 회사나 로펌에 대해서 으르딱딱하게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거죠. 나중에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네네. 그리고 현재 나가 있는 전직 선배들, 동료들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내가 이제 뭐 그만두고 가까이 되면은 저 좀 끌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제가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네. 물었어요. 전직 공정거래위원장들이 세상에 4명이나 지금 그 상장회사의 사회이사로 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또 로펌에 가서 네네. 본인이 과징금을 때렸던 그 회사의 사건을 맡는 로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니 네. 이게 좀 공정입니까? 아니면 불공정위원회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중에 공정위원장 관두시고 나면 어디 사회에서 그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했더니 그거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회사에서 사회이사 우리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렇거든요. 네. 하나라고 하는 데에서 사회이사를 3시다가 공정위원장으로 왔다가 다시 또 나가서 다른 사회이사를 한다. 이걸 그러면 그야말로 기업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룰 규칙을 적용하는 심판도 했다가 선수로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건데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나가서 거의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네, 사실 이제 고위 공직자들 몇 년 동안 일 못하게 하고 로펌에 못 가게 하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럼 판검사만 해당되는 건가요? 3년으로 네네. 되어 있고요. 네. 일정한 제한들이 있긴 한데 로펌에 변호사가 가는 건 거의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변호사 자격직을 갖고 있지 않은 전직 관료들의 경우만 지금 좀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취업 심사를 받기는 하는데 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심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재취업에 성공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딜 제일 가고 싶어들 하나요? 어딜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면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기업으로 많이 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재취업에 관한 여러 눈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로펌 가서 보이지 않는 로비들을 전담해서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대 로펌. 5대 로펌, 10대 네. 로펌 여기 대부분 가 있는데 300명 중에 김앤장 129명, 어이구 압도적이네요. 평양 30명, 광장 40명, 율촌 39명, 네네. 세종 26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로 많이 간다는 걸 보시면 알 텐데 네. 제가 참 저도 아이 키우는 아버지로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 이제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배경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백 만들고 연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봐주고 밀어주고 특혜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반칙행위가 계속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공정 문제를 담당해야 되는 공정위가 전직 현직 위원장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사회이사를 갔다가 뭐를 했다가 이러면서 심판도 받다가 선수도 하는 이런 일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고 또 현직
전직 관료들이 이렇게 로펌을 통해서 시장 경제에 뭐 반칙, 특혜, 로비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이지 않겠나. 이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관심사들이 많은데 글쎄 뭐 당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우상호 의원께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게 당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은 당원 당규가 엄중하니 네.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네네.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만일에 전당원 투표를 한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먼저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물어야지 당원들이 찬반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묻는 건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이라서 보거든요. 매를 맞아도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맞아야 되는 일이고 책임 있게 설명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순간에서 판단을 해보면 국민들과의 약속,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으면서 만든 혁신안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당원들에게 의견 묻는다라고 그냥 떠넘길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의원님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생각이신가요? 예, 저는 이건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고요. 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 수가 없고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지만 신뢰를 하지 못하는 정치 집단한테 어떻게 정권 재창출에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약속은 뒤집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결정이 있을 거라는 걸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클릭한 화제의 뉴스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클릭 핫 뉴스. 오늘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인데 항상 나오는 뉴스이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코로나19 관련 사회 혼란 야기 정보 심의 현황 뭐 이런 어려운 이름의 자료인데. 네, 가짜 뉴스 현황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총 한 4,475건의 정보를 심의했더니 196건 정도가 이제 가짜 뉴스였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충 내용들이 뭐 가짜 사망설이라든지 가짜 확진자설, 뭐 가짜 격리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정인이나 집단 또는 특정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거짓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거짓 정보인지 좀 자세하게 유형별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검사 결과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뭐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령 뭐 최근에 그 600명 넘는 대규모 감염자 발생했던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런 주장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정부가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 받을 때는 양성이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음성 나왔다. 그 정부가 방역의 책임을 집회 참가자들한테 돌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이거 다 가짜 뉴스였고. 네네. 이게 이제 보니까 초창기에는 아예 없는 소식들을 만드는 가짜 뉴스가 많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뭐 약간 음모론 쪽으로 좀 많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해당 영상들은 다 이 접속 차단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스크 음모론인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초기에 많이 나왔던 가짜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보면은 2월에 네티즌들이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일본 마스크 썼다 의혹 제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베트남에서 생산한 한국 회사 제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 오브제 통해서 국민들의 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부정 선거에 악용하려 한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었고요. 그때 공적 마스크 나눠주고 했을 때. 기억하시죠? 그 중국에 한 달에 3억 장씩 마스크 보내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마스크를 보내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도 있었고
근데 뭐 가짜 뉴스가 사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최근에 너무나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AI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들도 최근에 보니까 연구 결과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한 줄 정도만 바꿔가지고 원래 뉴스하고 이제 붙여놓으면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뉴스를 따라가면서 팩트 체크하지 않는 한은 맞아요. 잘못된 정보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 소식은요. 그 3,500억의 마오쩌둥 친필을 7만 5천 원에 판 도둑들이에요. 7만 5천 원짜리 가짜를 3,500억이 아니고 반대로. 그러니까 3,400억이 넘는 이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친필 서예 족자를 훔친 다음에 네. 이거를 또 길다고 반으로 자릅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7만 5천 원의 헐값에 판매한 도둑들이 잡힌 네. 거예요. 그 지난달 10일이고 홍콩의 한 유명 수집가의 아파트에 침입해가지고 마오쩌둥 전 주석이 쓴 7개 서예하고 뭐 2만 4천여 개 중국 옛날 우표, 네네. 그다음에 10개 청동 주화, 총 한 7,400억 원에 달하는 골동품을 훔쳤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서 이 정도 훔쳤으면 네.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훔쳤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3,400억짜리 이거는 뭐냐면은 마오쩌둥 전 주석이 직접 쓴 홍군 제4사령부 정치부 포고라는 그런 네. 글인데 이게 이제 뭐 마오쩌둥 전 주석하고 중국 공산당 초기 지도자들의 도장이 찍혀 있는 아주 귀한 보물이라고 합니다. 이 3,400억짜리를 훔쳐놓고서 그럼 7만 5천 원에 팔았다고요? 그렇죠. 이거를 7만 5천 원에 팔고 심지어 함께 훔친 그 청동 주화 있잖아요. 네네. 2개를 또 덤으로 줬대요. 예, 도둑들이 서비스. 인심도 후하죠. 어쨌든 이게 다 구매한 수집가는 이게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서 너무 길어서 반으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2.8m나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 소유자가 푸춘샤오라고 네네. 하는 분인데 굉장히 아주 유명한 수집가더라고요. 이거 훔쳐간 그 도둑들 잡힌 이후에 반으로 잘렸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충격받았겠네요.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고 치료. 해요. 야, 그게 사실은 여기 제목에 멍청한 도둑들이라고 있었는데 뺐습니다. 뭐 도둑들이 사실은 뭐 똑똑하고 멍청한 게 어딨나 그냥 도둑일 싶어가지고. 그 왜 우리나라도 가끔 네. 옛 저택 같은 거 보면은 그 집 안에 벽지 같은데 네네네. 막 보물 같은 게 숨겨져 있곤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가치를 모르고 훔친 도둑들의 이런 최후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신 김에 이 네. 깜짝 퀴즈. 네. 네, 답을 좀 알려주고 가시죠. 그 오늘 퀴즈가 보니까 미국의 한 교도관들이 수감자들한테 반복해서 강제로 노래를 듣게 해서 이 노래로 고문을 했다면서 경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 노래가 뭘까요? 맞춰주시는 네네. 거죠. 네, 뚜루루뚜루 하는 건데 정답은 상어가족이네요. 네. 이 노래 저도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듣다 보면 자기 전에 진짜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돌림 글쎄라도 노래처럼. 보니까는 고문받고 있는 중이라는 답 되게 많았어요. 이 노래. 그렇죠. 근데 아기 상어로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고요. 오늘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고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퀴즈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클릭 핫뉴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MC 장원과 함께하는 미대선 ABC 선거 기간 중 후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란 주자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